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테마, 4개 테마 중에 현재 사상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상사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상사는요, 신유학이라는 거죠. 신유학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성리학이 신유학이고요. 또 이걸 일명 주자가 집대성했기 때문에 주자학이라고도 합니다. 주자학에 대해서 오늘 하게 되겠는데, 그 이전에 유학을 잠깐 보게 되면은, 원래 이제 주자학, 성리학, 신유학, 거의 다가 이것이 유학이거든요. 그래서 유학의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처음에 유학은 공자, 맹자, 순자에 이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자, 맹자, 순자에 이어지는 이 유학을 선진유학이라고 합니다. 진나라, 진시황 진나라 이전의 유학,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진시황 때 분서갱류 사건이 일어납니다. 분서갱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유학의 경전을 불지르고 갱류는 유학을 땅에다 끌어묻게 되는 겁니다. 이걸 분서갱류라고 하는데 진시황 때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유학은 거의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나라 때가 딱 돼가서 유학이 다시 등장하는데 유학 경전이 다 불태워졌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경전을 해석하는, 글자를 비교하고 해석하는 게 성행했는데 이걸 훈고학이라고 합니다. 그 훈고학이 점점 더 전개돼서 한나라 무제 때 동중세에 의해서 유학이 한나라의 국교로 되는 겁니다. 이 한나라의 중심 사상이 유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교가 한나라 말기,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는 한나라 말기가 되면은 유학은 그 사상을 대표하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도 못 되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상으로서도 부족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유학은 사그러들게 됩니다. 그 대신 도가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불교가 전례가 돼요. 그래서 위진남북조에서부터 당나라까지는 도가와 불교가 중심 사상이 됩니다. 그런데 한나라하고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 당나라 때까지의 그 유학을 한당 유학이라고 하는데 이 한당 유학은요 항상 도가나 불교에 비해서 열등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윤리 문제의 중심입니다. 근데 도가나 그 불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문제뿐만 아니고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학문이 도가나 불교는 있거든요. 근데 유학에는 없어요. 그래서 유학하고 도교나 불교하고 싸움을 하게 되면 항상 유학이 져버려요. 그러니까 유학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상으로서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당 유학은 별 볼일 없는 유학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대신 이 당나라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가하고 불교가 결합해요. 그래서 중현학이 형성이 되고 이 중현학이 나중에 불교에 영향을 끼쳐서 인도 불교가 중국 불교화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하엄종, 천태종, 선종 같은 그런 중국 불교가 성행하게 되는데 이게 당나라 중기 이후는 당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심 사상은 불교가 돼버려요. 불교가 됐습니다. 되는데 문제는 송나라 때가 딱 되면 당나라 말기가 딱 되면요 이 불교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가지 못하게 돼버려요. 못하게 되면서 드디어 유학이 등장을 딱 하게 됩니다. 유학이 등장하는데
그냥 등장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를 깊게 해야 되거든요. 깊이를 깊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깊게 하는가 하면은 먼저 이 유학은 뭐가 없었는가 하면요. 존재론, 본체론과 현상론. 이제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주가 어떤 이치로 돌아가느냐 하는 게 없었어요. 그걸 어디서 가져오는가 하면은 중현학에서 가지고 와요. 그런데 중현학은 뭔가 하면요. 도가와 불교가 결합한 게 중현학이요. 그러면은 이, 이 송나라 때 성립되는 이 성리학이 이제 신유학인데 성리학, 신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교, 불교, 유학이 결합된 게 성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모든 사상이 결합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성리학이고 이게 신유학이 되는 것입니다. 송나라 때 드디어 중국의 모든 사상을 총결집해서 만들어진 신유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명나라 때가 되면은 이 주류 사상은요 역시 신유학이에요.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인데 이 성리학의 해석하는 방법을 약간 달리하는 양명학이 등장을 해요. 이게 명나라 때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청나라 때가 되면은 이게 훈구학, 그러니까 그 한나라 때 분서경유 이후에 나타났던 훈구학의 영향을 받아서 고증학이 등장을 하게 돼요. 고증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이제 사상이 발전하는데 그 중심 사상은요 신유학, 성리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유학,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있는 모든 사상을 총결집해서 만든 사상인데 청나라 말기가 되면은 이 신유학으로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혼란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요. 마르크스, 레닌 사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신유학에서부터 고중학까지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유학이 왜 등장했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당나라 이후의 역사를 잠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나라인데요. 당나라는 618년도에 당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그러다가 650년경은 당나라 현종이 통치를 하죠. 이 현종은 굉장히 현명한 황제였거든요. 그래서 전반기 한 20년간은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요. 양귀비가 등장을 해요. 이 양귀비는 원래 현종의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인데 현종이 양귀비를 탁 보고 한눈에 반해서 자기 마누라로,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려요. 며느리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원래 한족에서는 이런 걸 잘 안 하거든요. 이거는 북방민족은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당나라라 하는 것은 북방민족의 피를 이어받은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현종이 양귀비를 좋아하면서 결국 알록산의 난이 일어나게 돼요. 자, 알록산의 난을 간신히 한 10여 년에 걸쳐서 간신히 진압을 했습니다. 진압하고 난 뒤에는 당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모든 지방정부 전체를 지방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절도사들이 등장을 해요. 절도사들은 각 지방마다 있는 군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령관에 의해서 지방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 정치가 생기게 된 거죠. 군인 정치가 생기게 되면서 명문세족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군인들이 득세하게 되는 것이죠. 군인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880년대에 황소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미 이제 절도사들이 이제 군인 통치죠. 군인 통치를 하면서 제대로 통치를 못해요. 그래서 사회가 혼란해지게 됩니다. 혼란해지게 되면서 밀란이 계속 일어나요. 그 밀란의 대표적인 밀란이 황소의 난입니다. 황소의 난을 거치면서 당나라는 급속하게 무너져 버리게 돼요. 당나라가 무너지고 907년에 당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그 뒤에 5대 10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등장을 하게 돼요. 5대 10국이 등장하는데 이 5대 10국은 윤리마저 무너진 고륙 상정 시대입니다. 이게 얼마간 이어지는가 하면 약 50년간, 907년서 960년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약 한 50년간 이어지는데 이 50년 동안은 정말 혼란한 시기였는데 실제 중국이 당나라 이후에 혼란한 시기는 이때부터가 아니고 알록산의 난이 일어난 때부터 혼란한 시기로 접어들어요. 알록산의 난이 언젠가 하면은 650년 되니까 거의 한 200년간 혼란한 시대가 돼요. 특히 가장 혼란한 시대가 언젠가 하면요 5대 10국 시대가 되는 겁니다. 시대가 혼란하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이미 불교로 그 당시에 가장 중심 사상이었던 불교로는 이 현재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운 사상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상이 등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시대가 됐어요. 특히 5대 10국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나라가 후량이라는 나라고, 이 후량인데, 후량 이후에 5대니까 5개 나라가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세운 나라가 후량이요. 후량인데, 이 후량을 세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주온이라는 사람이요. 이 주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포압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요. 이 사람은 원래 황소의 난이 일었을 때 황소의 난에 직접 참여를 해요. 반란을 일으킬 거죠. 그런데 주온이 가만 보니까 황소의 난이 성공하기 힘들다라고 딱 판단했어요. 그렇게 판단되니까 황소에게 배반을 딱 해버려요. 배반해가지고 정부하고 붙어가지고 황소의 난을 토벌을 성공시킵니다. 토벌을 성공시키고 난 뒤에 당나라에서는 야, 너 참 잘한다. 원래 이름이 주원이었는데요. 주원. 야, 주원 너 정말 우리 당나라를 위해서 정말 잘해줬다. 그러니까 너 이름을 앞으로 주전충, 완전히 충성해라. 당나라에 완전히 충성하라는 의미로 전충이라는 이름을 하사해요. 그래서 주전충이 되는 겁니다. 주전충이 당나라의 권력을 탁 잡았어요. 잡고 난 뒤에 황제를 마음대로 바꿉니다. 죽이고 바꿔요. 바꾸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당나라가 망한 이유, 가장 큰 이유가 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중국에서 한나라 때도 환관 때문에 사실 망해요. 당나라도 환관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환관 때문에 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환관은 그 당시에 최고의 기득권 세력이요. 그래서 이 주전충이 환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잔인하게 환관들 몇백 명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데도 불구하고 환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명문세족들, 이 명문세족들은 220년부터 670년이니까 거의 한 800년 이상 유지되어 왔던 기득권, 명문세족들, 이 명문세족들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더러운 자식들이면서도 잘난치 않은 놈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황하강에 데려가서 다 물에다 쳐박아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유생들도 일종의 기득권 세력이죠. 근데 유생들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너희들은 아첨꾼이다. 아첨꾼이기 때문에 너희들 살려둘 필요 없다. 걔네 알량한 지식 가지고 황제들한테 아첨해가지고 나라를
이 지역으로 만든 사람들이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서 두들겨 패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전충이 당나라에 있던 기득권들, 명문세족들, 한간들, 모든 그런 기득권 세력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려요. 죽여버리니까 그 당시 이제 기득권은 없어져 버렸죠. 없어지고 이제 군인들이 일단은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세운 나라가 후량이 되는 겁니다. 주전충이 세웠죠. 주전충이 세는데 이 주전충이 또 얼마나 또 이 악독한가 하면은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 많이 죽이는데 특히 이제 이 주전충한테는 양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우문이라고 하는 양아들이 있었는데 양아들 어머니가 왕씨였어요. 왕씨인데 왕씨가 워낙 생기니까 이 주전충이가 자기의 왕비로 삼아요. 왕비로 삼고 그 다음에 이 왕씨, 자기 왕비인 양씨가 얼마나 주전충한테 잘 보였는지 주전충이 자기 아들을 제쳐놓고 양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 장남이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양아들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지가 왕위에 올라가요. 두 번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위에 올라갔다가 형제들을 다 죽여요. 거의 죽입니다. 잔인하게 죽여요. 그런데 형제들이 또 한 형제가 나타나가지고 이 자기 형을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돼요.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 죽음을 당함으로써 이 후량은 3대 16년 만에 망하게 되고 다른 나라가 이어받게 돼요. 이렇게 해서 5대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주전충에 의해서 현재까지 기존에 있던 기득권이 다 없어져 버렸다. 없어졌으니까 새로운 권력층이 만들어져야 된다라 하는 거죠. 새로운 권력층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는 걸 볼까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5대 19 뒤에 이제 송나라가 나오잖아요. 그죠? 송나라 때까지 어떻게 기득권이 변화되는가 한번 볼까요? 원래 기득권은 춘추 전국시대 기득권은 누구였는가 하면요. 군자였어요. 그죠? 군자였다가 이 군자였다가 진시황이 진나라를 세울 때는 군자 세력이 아니었고 상인 세력들이었어요. 그죠? 상인 세력들, 소인 세력들이 나라를 세웠지만은 군자들에 의해서 진나라는 망합니다. 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군자들에 의해서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요. 한나라까지 내려가요. 한나라까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후한 때 황건적인 난이 일어나면서 그다음 조조, 유비, 성권이 등장하면서 기득권 세력이 바뀝니다. 바뀌고 난 뒤에 위나라 때, 조조 때, 조조, 조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조조 때, 위나라 때에 새로운 기득권이 형성이 됩니다. 그 중에 조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마이 중달 계통, 그 계통에 의해서 기득권이 형성이 돼요. 명문세족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이 명문세족들이 나중에 위진 남북주에서 남조에서 기득권 세력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 5호 16국 그 혼란한 시기에도 기득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대로 유지가 돼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당나라 때까지 가요. 그래서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기득권보다 더 무서운 게 없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은요. 위기에 처할 때는 납작 엎드렸다가 조그만 틈만 보이면 일어서서 기득권을 없애려는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기득권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 기득권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당나라 말기까지 이어졌다가 주전충에 의해서 기득권이 싹 드러나갑니다. 기득권이 싹 없어버려. 없애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가 등장하는데 송나라가 등장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전까지는 하북 지역이 중심이었습니다. 북경 지역, 하북 지역이죠. 그죠? 양자강 이북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송나라쯤 이때쯤 되면
이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원래는 동진부터죠. 양장 이남을 개발하게 돼요. 양장 이남을 개발하면서 소지주들이 돈을 갖게 돼요. 왜요? 양장이 굉장히 땅도 좋고 농사도 잘 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모으게 되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모으게 되니까 소지주 계층이 일단은 권력을 찾게 됩니다. 소지주 계층이 처음에는 이제 하급 관리로 들어가요. 하급 관리로 들어갔다가 이 하급 관리가 과거를 통해서 고급 관리로 되고 고급 관리가 되면서 그 계층이 형성되는데 그걸 신진사대부라고 해요. 그래서 송나라 때 신진사대부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고려가 조선조로 넘어갈 때 똑같았습니다. 그죠? 고려 때 기득권층은 불교 계통, 무인 계통이 기득권층이었는데 조선 고려 말때가 되면서 신진 사대부가 등장하잖아요. 신진 사대부에 의해서 조선조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송나라 때도 송나라 이전에 이미 신진 사대부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권력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하나는 당의 멸망 원인, 이 송나라 때가 되면은 당의 멸망 원인이 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절도사의 통치에 의해서 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절도사는 뭐예요? 사령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인 통치 때문에 당나라가 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나라 때가 되면 무인 통치 없어지고 문인들이 통치해야 된다. 유학자들이 통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중국의 전통 사상은 원래 도가하고 유학이었어요. 도가와 유학이었는데 근데 한나라 때 중심 사상이 유학이었습니다. 근데 중국 한족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진시황 이후에 한족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는 한나라입니다. 한나라고 한나라의 중심 사상이 유학이기 때문에 한족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유학이야말로 우리 한족의 정통 사상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불교가 도입되면서 불교한테 항상 밀렸어요. 밀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새로운 유학으로 불교를 물리쳐야 되겠다 해서 새로운 유학 사상이 싹트게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신유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유학이 나온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신유학을 만든 분은, 총 결집한 분은 주시, 이름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사람은 자자 붙이니까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자학이라고도 하고, 성리학이라고도 하고, 정주학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제 요새는 신유학으로 많이 불려지게 됩니다. 근데 신유학이 어떤 경과를 거쳐서 만들어졌는가 하는 건데요. 먼저, 한당 유학에 문제가 있다 그랬죠. 한당 유학에 문제가 있다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세상을 바라다 볼 때 항상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우주는 그 우주를 움직이는 본체가 있을 것이다. 본체. 사람으로 따지면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머리 안에 있는 생각이 사람을 움직여요. 그게 본체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또 몸으로 자기를 나타내거든요. 이걸 현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말하고 행동하고 작용하자는 거죠. 이걸 용이라고 합니다. 작용. 이걸 윤리론, 가치론이라고 하고, 이걸 인식론이라고 그러고, 이걸 본체론이라고도 해요. 사실 굉장히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데 이걸 이제 의사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해요. 의사의 경우에는 의사 될 사람이 의사 공부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될 능력을 다 갖췄습니다. 이게 본체입니다. 본체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의사 되려면 의사 고시 봐야 되잖아. 그죠?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 자격증. 자격증을 갖는 게 뭔가 하면 현상 인식론이 되고요. 자, 자격증 가지면 실제 환자들을 고쳐야죠. 고치는 게 작용입니다. 이거 같은 사람이죠. 그죠? 같은 의사요. 의사인데 세 방면으로 본 겁니다. 본 건데 문제는 한당 유학이든 선진 유학이든 뭐가 없었는가 하면요. 본체가 없었어요. 본체.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생겼으며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이걸 유교에서는 유학에서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불교나 도가에서는 확실히 얘기하거든요. 물론 도가도 불교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인식론도 요것도 불교에는 있었어요. 도교에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유학에는 없었다 이거예요. 없었는데 이게 최상용이라고 하는데 이 최상용은 이제 불교를 보면 또 이래요. 불교를 보면은 예, 본체, 우주의 본체를 불교에서는 뭐라 하는가 하면요. 법신, 비로자나 부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본체가 나타나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인식이라 그러는데 이걸 보심불로 인격화시켜요. 그 다음에 윤리론, 가치론, 요거는 작용인데 이걸 화신불, 석가모니 붙여죠. 석가모니 붙여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서양의 사유 방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의 삼위일체와 같습니다. 삼위일체와 같아서 법신불은 기독교의 성부가 되고요. 인식론은 성령이 되고 윤리론은 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도 삼위일체가 있고 그 다음에 불교에도 이게 삼위일체요. 법신, 보신, 화신은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도교도 이걸 본다 가지고 법신불에는 옥청, 원시, 천존, 그 다음에 보신불에는 상청, 영보, 전존, 그 다음에 화신불에는 태청, 도덕, 천존 이렇게 세 신이 다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근데 문제는 기독교도 삼위일체 있고 불교도 삼위일체 있고 도교도 삼위일체 있는데 오로지 유학만 없어요. 유학만 뭐가 있는가 하면 오로지 화신불에 해당되는 공자, 맹자만 있어요. 여기에 본체나 인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유학이 도교와 불교와 싸우게 되면 불리해요. 깊이가 없어. 깊이가 없으니까 야 이거 유학에서도 이거 본체론하고 인식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송나라 때 이걸 만들어내요. 누가 만드는가 하면은 주돈이라는 사람이 태극도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 태극도설이 뭐냐? 태극도설은 자 우주의 근본 원리는 무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무극은 바로 태극이다. 무극은 바로 태극이다. 이게 태극기 원리입니다. 자 이게 무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무극은 바로 태극이요. 이게 태극이죠, 그죠? 태극인데 이 태극은 음양으로 나눠지고, 음양으로 나눠지고 태극기 음양 나눠지잖아요. 음양으로 나눠지고 이 음양의 변화에 의해서 오행 목화토금수가 만들어지고 목화토금수의 변화에 의해서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주선이가 딱 주장해요. 이게 뭔가 하면 태극이 음양으로 바뀌고 음양으로 되어 있고 음양의 변화에서 오행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공간창조입니다. 공간창조고 그 다음 오행 변화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니까 이건 시간창조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우주 창조에 관한 얘기를 주선이가 딱 한 거예요. 원래 유학이 없던 걸 이렇게 딱 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지난 뒤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정명도, 정의천의 형제가 나타나게 돼요. 정명도가 형이고 정의천이 동생입니다. 동생인데 원래 정명도가 정의천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뛰어나서 이 우주의 존재 형태인 리와 기에, 이기에 대한 걸
만들어내요. 이기에 대한 걸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정명도가 일찍 죽어버려요. 원래 학문을 성공시키려면 오래 살아야 돼요. 공자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오래 살아야 됩니다. 노자도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아야 돼. 근데 정명도가 탁탁 만들어놨는데 이 정의천이 오래 살아가지고 일찍 죽는 바람에 정의천이 오래 살아서 정명도서를 이어받아서 완성시켜버려요. 그 완성시키는 게 뭔가 하면, 자, 우주는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만들어진 거는, 주돈이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를 얘기한 것이고, 정명도, 정호 형제라, 정명도, 정의천 형제, 이 형제들은 우주는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리와 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정한 분이 바로 이 정호 형제가 된 거예요. 이분들에 의해서 우주의 구성 형태가 얘기가 된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우주에는 도가 있는데 이 도는 바로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 이치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걸 리라고 해요. 리라고 하고, 이 리는 우주 만물 전체에 다 깃들어져 있는데 이 깃들어진 원리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구성되고 움직인다. 근데 그 형태는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음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음양은 바로 기이다. 드디어 이 기가 나온 거예요. 이 우주의 구성 형태는 근본 이치인 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드디어 이제 주자가 등장해요. 주자가 등장해가지고 주돈이의 태극론하고 그 다음에 정명도 정의천 형제의 그 리기설을 합칩니다. 합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자, 우주는 무극이 있는데 무극이 바로 태극이다.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것이 리이다. 그리고 자, 태극은 다시 음양으로 나눠지는데 이 음양은 바로 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주는 리와 기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기에 의해서, 음양에 의해서 오행이 만들어지고 사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한 거야. 이것은요, 태극기의 원리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식론이 없다 그랬죠. 경물치지는 원래는 대학에 있었는데 이걸 해석을 그냥 물자가 너무 잘 안 했어요. 근데 주자가 경물치지를 해석하면서 이걸 인식론화 시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학에 없었던 창조론 본처론, 창조론과 존재론 합쳐서 본처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처론, 그다음 인식론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드디어 유학도 불교나 도교처럼 삼일체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게 그 음양오행에 의해서 이제 주자의 주자학설에 의해서 집을 지어요. 그래서 이게 관가정인데 여기 뭔가 하면 사당입니다. 사당은 무극에 해당돼요. 신의 영역이니까 무극에 해당되고, 그 다음 여기에 안치와 사랑치 여기에 태극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태극인데, 태극은 뭐라 했어요? 태극은 음과 양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음과 양으로 되는데, 음과 양은, 음은 뭔가 하면 안체가 음이 되고, 사랑체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행과 사시를 나타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행은 뭔가 하면 이 집들은 목화토금수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여기에 한옥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뭘로 나타내는가 하면요. 구들장, 안방의 방에 구들장은 가을, 겨울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대청마루는 봄, 여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한옥은 주자의 성리학을 그대로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성리학의 기본 이론이 됩니다. 성리학의 기본 이론은 네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기론. 이기론. 아까 정명도, 정의천 형제가 주장했던 이기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우주론, 본체론이 되고요. 그다음에 심성론. 이 심성 인간의 마음에 대한 것이 되고, 그다음 수양론, 그다음에 경선론,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걸 상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론입니다. 이기론. 자, 우주는 리와 기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리와 기로 되어 있는데, 리는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 이치, 근본 원리이고, 그 다음에 기는 뭔가 하면, 기는 실제 형태로 나타나 있는 형태, 이게 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컵이 있어요. 컵이 여러 종류의 컵이 있습니다. 컵인데 여기 이제 물을 갖다 부어요. 물을 갖다 부으면은 이게 물은 뭔가 하면 이게 리가 돼요. 물은 리입니다. 그죠? 리인데 요 그릇에 따라서 물의 형태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릇을 뭐라 그러느냐? 이걸 기라고 해요. 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일곡 선생, 이는 뭐라는가 하면 리통기국이라고 했습니다. 리는 물처럼 만물에 다 통해서 있고, 물처럼. 그 다음 기는 그릇처럼 이렇게 형태가 다 갖춰져 있다. 그래서 리통기국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일분수인데, 리는 똑같은데 모든 물체에 리가 다 들어가 있다. 하나씩 리가 다 들어가 있다. 똑같아요. 리는 다 똑같아서 모든 돼지에도 리가 있고, 새에도 리가 있고, 나무에도 리가 있고, 인간에게도 리가 다 있다. 이걸 리일분수라고 해요. 그래서 요 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주를 움직이는 이치, 이게 똑같은 겁니다. 자, 근데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심성론이죠. 심성론. 그러면 인간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간 문제인데, 인간에게도 이치 리가 있다. 리는 어디서 받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부여받는다.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부여받는데, 이건 선한 걸 부여받는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요, 이게 도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심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인간에게는 기가 있어요. 기는 뭔가 하면 우리 몸이 기입니다. 몸체 자체가 기이고, 우리 몸체를 움직이는 것은 리가 되는 거예요. 리가 되는데, 문제는 리는 성즉 리라 그래가지고요. 하늘의 본성, 하늘의 천리, 하늘의 본성, 하늘의 천리는 깨끗해요. 깨끗한 게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리가 되는데, 이 리는 항상 깨끗한 건데, 요 리를 대체로 뭐라는가 하면 사단이라고 합니다. 인의예지 신의 인의예지의 단서가 되는 게 리인데, 요 리는 예를 들면 인 같은 경우에는 이는 예를 들면 이제 애가 우물에 막 들어가려 그래요. 그러면 누구라도 물에 애가 빠지면 죽으니까 가서 그 애를 못 들어가게 탁 막아. 이걸 측은지심이라 그래서 인의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걸 리라 그런 거예요. 리. 인간에게는 인의 예지의 사단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데, 문제는 몸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죠? 내가 만약에 몸만 없으면은 정말 깨끗하게 살 수 있는데, 요놈의 몸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인심이라고 해요. 인심. 그래서 이 몸 때문에 항상 욕심이 생기니까 욕심을 항상 없애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사단을 항상 자기께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전천히 그 인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심성론에 해당이 돼요. 심성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수양론입니다. 뭐 어떻게 수양할 거냐? 어떻게 수양하는가 하면요. 이제 우리 이걸 소원이나
향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원이나 향교인데 서원이나 향교는 항상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한 부분은 요게 대성전 혹은 사당 영역이 이 사당 영역이거든요. 여기는 공자님이나 대성전 같은 경우는 공자나 맹자를 모시게 되고 향교 같은 경우에 성균관 같은 경우에 서원은 우리나라의 성년을 모셔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당 영역이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경의 영역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국리인데 거경 국리할 때 거경은 사당 영역이 되고요. 국리는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는 강당 영역이 되는 겁니다. 강당 영역에서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게 되는데 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신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경이 아니고 국리입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를 엄청나게 시키는 거예요. 뭘 시키느냐? 뭘 시키는가 하면요. 바로 경물치지라는 게 뭔가 하면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결국은 알아내는 거예요. 이걸 경물치지라 그럽니다.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악을 해서 다 알면은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게 돼요. 왜요? 사물의 이치이라 하는 것은 모든 동물, 모든 식물, 모든 인간에게 다 부여했기 때문에 그 모든 동물, 모든 사물의 이치를 다 파악하면은 우주의 이치 전체를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파악하게 되고 난 뒤에 뭘 하느냐? 그 다음에 거경은 뭔가 하면요. 내가 우리들이 모시고 있는 성현과 같이 되는 거예요. 성현과 같이 되려면은 반드시 공부를 해서 이치를 파악해야 성현과 같이 된다 해서 거경국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경보다는 국리, 외적 수양이 먼저 우선시 돼요. 그래서 먼저 선지후행입니다. 먼저 알아야 실제 행동으로 옮기신다. 이게 거경국리가 되는 거고 이게 수양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경세론이요. 경세론은 이 유학에서는 어떻게 세상을 통치해 나가야 되느냐 이게 경세론입니다. 이제 그 경세론을 조금 더 구체적인 예로 들면은 정도전의 경세론이 되겠어요. 정도전이라는 분은 원래 경북 봉화 사람이거든요. 나도 잘 몰랐는데 우리 집 옆에 정도전 선생님의 부모님들이 살았더라고. 우리 집에서요 한 300m 가면 돼. 옆에 있어요. 옆에 가면 이제 정도전의 그 선조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조선조를 기획한 분이죠. 어떻게 기획했느냐? 그것은 유학의 맹자의 사상을 기초해서 기획한 거예요. 이 경세론에 해당되거든요. 맹자의 사상은요, 민본, 백성이 가장 존경한 거예요. 예를 들면, 신이 있다 그러자. 신한테 이분이 이제 여기 고추 같은 데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주술신앙이라고 하거든요. 주술신앙인데, 여기서 이제 고추 앞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기서 기도하면 고추 같은 아들이 탄생한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이거는 그 갓바입니다. 갓을 쓰고 있잖아. 약사열인데, 약사열 같은 경우는 아픈 사람이 가가지고 낫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픈 사람 안 가고, 수능시험 보는 아들 있으면은, 여기 가서 막 기도해요. 기도하면은, 이제, 이게 내 아들도 여기 사강모가 대학생이 사강모 쓰잖아요. 그죠? 대학생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요걸 주술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술신앙이었죠. 신앙인데 아무리 빌어도 안 돼. 빌어도 안 되면 이 종교 없애라 이거요. 신을 없애버려라. 신 바꿔라.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 바꿔라. 또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맹자의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천시자민시, 그 다음에 천청자민청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의미가 뭔가 하면 하늘은 우리 백성이 보는 것으로부터 보고
하늘은 우리 백성이 듣는 것으로부터 본다. 이 얘기인데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백성이 이렇게 보는데 백성이 보는 것대로 하나님은 보는 것이니까 바로 백성이 하나님과 같은 것이다. 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백성들이 투영된 게 신이다. 백성의 소리가 신의 소리요. 백성의 모습이 신의 모습이다. 명자가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백성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백성은 바다와 같은 것이요. 그 다음에 임금은 돛담배와 같은 것인데 만약에 이 돛담배가 제대로 통치를 못하면 바다는 돛담배를 그냥 파도를 쳐가지고 바다에 그냥 침몰시킬 수 있다. 이건 뭔가 하면 혁명사상이에요. 그래서 맹자가 주장하는 게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유학의 가장 중요한 경세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뭔가 하면요. 바로 조선조입니다. 이 조선조를 기획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정도전, 삼봉 정도전이 기획했는데 삼봉 정도전이 기획할 때 사상은 뭔가 하면요. 신하가 백성을 대표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왕은 신하들 혹은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왕이 마음대로 통치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제도가 바로 삼봉의 조선조입니다. 이 조선조가 성리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래요. 먼저 왕은 투명하게 정치하라. 투명하게 정치하기 위해서 뭘 만드는가 하면요. 사관제도를 만듭니다. 사관제도. 그래서 왕은 항상 정치할 때는 사관 2명이 있는 데서만 정치할 수 있어요. 사관은 항상 왕이 있는 곳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왕은 비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나중에는 침실에까지 사관을 넣자 그랬는데 그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일단은 사관이 있기 때문에 왕의 행동은 전부 다 왕의 말이나 행동은 투명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왕은 성인이 돼야 되는데 성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련을 합니다. 왕은 항상 하루에 3번 공부를 해요. 공부 안 하면 안 돼. 조선조의 왕은 정말 피곤한 자리가 조선조의 왕이에요. 또 하나는 재상이 있는데 이 재상은 반드시 왕과 대등한 위치에 있어요. 반드시 재상을 거쳐서 일이 결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재상이 가지고 온 의견은 3사에서 공론화된 의견만 가져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선조의 왕은 완전히 맹자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조선조의 왕이 백성들을 위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폐위시켜버립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요. 연산군이고 광해군이었어요. 이런 제도,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유학의 경세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 양명학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유학, 다시 말씀드리면은 진시황 이전에 선진유학, 공자맹자, 순자, 그 다음에 한나라의 동중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학, 그 다음에 신유학, 송나라 때 모든 사상을 결집해서 만든 신유학이 바로 성리학이요 주작이었죠. 그 다음에 명나라가 되면 이제 양명학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양명학이라 그러는데 실제 명나라의 주류 사상은 역시 성리학이요. 주작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이고 거기에 성리학에서 약간 반발해서 나타나온 게 뭔가 하면 양명학이요. 양명학하고 성리학 차이가 뭐냐 하는 건데요. 먼저 신유학은 주휘 주자가 만드는 것이고 만들었다기보다는 결집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양명학은 명나라 때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왕수인은 원래 이제 군인 출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신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기론이었잖아요.
이기론이었는데 이기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 인간의 본성 리라는 것은 우주 전체를 우주가 움직이는 근본 이치가 이요. 이는 인간의 본성도 될 수 있고 우주의 본성도 될 수 있는데 그 본성, 우주의 본성, 그것이 리이다 해서 성경 리라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이 리는 전부 다 하나씩 나눠져 가지고 온갖 만물에 리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근데 양명학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주자학에서는 만물의 이치만 파악하면은 우주 전체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왕수인도 처음에는 신유학의 이걸 신유학을 믿었거든요. 믿어가지고 우주의 이치, 경물치지죠. 우주의 이치를 파악하면은 전체를 파악한다 그래가지고 대나무를 갖다 놓고 대나무의 이치만 파악하면은 전체 이치를 우주 전체 이치를 파악한다 했으니 대나무를 갖다 놓고 7일 동안 밤낮으로 그것을 끝까지 생각하고 연구했어요. 연구했는데 이치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치를 찾지 못하니까 야 이거는 가짜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그죠? 대지에도 우주를 움직이는 이치가 있고 개에도 있고 식물에도 있고 사람에도 있는데 우리 대지를 아무리 분석해도 우주를 움직이는 이치를 찾아낼 수 있느냐? 못 찾아요. 그 평범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거 없다는 거예요. 왕수인도 모든 만물이 이치가 있다 했는데 그 이치 없다. 이치 없고 그 이치는 인간의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마음 외에는 이치가 없다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외에. 그러니까 마음 외에 이치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은 꽃이 아름다워요. 꽃이 아름다우면은 이 신유학에서는 원래 꽃에는 근본적인 이치가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꽃이 생기고 꽃이 피고 꽃이 생기고 이제 그 꽃나무가 꽃이 이제 싹이 트고 봄에 그다음에 커가지고 꽃이 열리고 그것은 우주의 이치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양명학의 왕수인은 뭐라 하는가 하면 그거 원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저것은 아름다운 꽃 그러니까 그게 꽃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왕수인은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바로 이치이다. 마음에서 모든 게 이치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다. 또 하나, 주자학에서는 물건에게도 리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양명학에서는 뭐라 그런가 하면 물건에 리가 없다. 리가 없고 인간의 마음에서 물건한테 저런 이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때 물건의 이치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경물치지도 마찬가지예요. 경물치지도 주자학에서는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헤치면은 거기에 사물의 이치를 알 수 있다라 얘기하는데 이 양명학은 웃기지 마라. 그런 게 없고 내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내 마음을 닦아야만 사물의 이치가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행 방법입니다. 수행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행동이 따라가게 된다. 선지후행입니다. 근데 양명학은 선지후행 원래 이 사람은 군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자학에서는 공부 엄청나게 하라 그러는데 양명학에서는 공부 이렇게 많이 하지 마라. 공부해가지고
잘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행동,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훈련을 해라. 그러면은, 도에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지행합일입니다. 약간 틀려요. 이 신유학과 양명학은 약간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명나라 때는 양명학이 하나의 분파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송나라나 명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를 보잖아요, 그죠? 과거를 보는데요. 이 과거라 하는 게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유학의 경전을 공부를 엄청나게 해서 그다음에 과거정 가게 되면 시험 주제가 탁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거의 다 떨어져요. 우리나라 그 행정고시나 사법고시의 경우에도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논문 쓰려고 하면 못 씁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예상 문제가 있어요. 예상 문제에 논문을 이미 다 써놓은 게 있어요. 자기가 쓴 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이 이미 모범 답안 논문을 써놓은 그것을 외워요. 잘 외워가지고 가가지고 마침 그 시험에 그 주제가 그대로 나오면 완전히 100점 맞을 수 있죠. 그죠? 주제가 좀 틀리면은 자기가 외운 논문을 약간 바뀌어서 논문을 써요. 보통 다 그렇게 해요. 조선조 말기 때 되면 전부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쪽집게 예상 문제를 돈 받고 판단 말이에요. 명나라 때, 송나라 때나 명나라 때 과거도 그렇게 봐.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과거 합격하는 사람이요, 최고 엘리트입니다. 우리나라도요, 과거 합격한,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최고 엘리트고, 학교에 남아서 교수하는 사람은 엘리트가 못 돼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아마 그 조국이라는 분도 아마도 그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멸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는 이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과거 시험 보는 사람들이 제대로 학문을 하지 않고 예상 문제를 외우게 된다는 거예요. 외우게 되면요, 이거 쓸데없는 학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명나라 이후가 되면요, 명나라 말기쯤 되면은 유학도 쓸데없는 학문으로 거의 가버려요. 우리나라 성리학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성리학도 임진왜란 이후는요, 성리학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과거도 그런 시험으로 봐버리니까 과거가 타락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 성리학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니까 조선조 말이 되면 혼란 상태가 되고, 이게 그 위에서 식민 통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나라 말기가 되면 이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요, 청나라가 등장을 해요. 청나라에 고증학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증학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고증학이 등장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청나라는 누가 건국했는가 하면요, 여기에 우리나라 조선이 있고, 이쪽에 만주 벌판, 여기 요동지역 만주 벌판에는 여진족이 있었는데요, 여러 부족의 여진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건주여진, 함경북도 저 위에 있는 건주여진, 간도 지역이죠. 간도 지역에 살았던 건주여진인데 힘이 굉장히 약했어요. 약했는데 이 사람들이 칼을 갈아가지고 드디어 1616년에 청나라를 건국을 탁 합니다. 하고는 누가 건국했느냐? 누라치가 건국을 딱 했어요. 했는데 누라치가 이제 중국으로 쳐들어가요. 쳐들어가는데 거기 영원성이라는 데에서 대포를 발사해요. 그래서 대포의 파편을 맞아서 그 누라치가 죽어요.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두 번째 황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청태종이요. 청태종인데 이 청태종이 병자호란을 일으켜가지고 조선에 침략해 온 황제잖아요. 근데 이 황제가 50살쯤 돼서 뇌졸중으로 죽습니다. 죽으니까 7살 된 순치가 황제가 돼요. 순치 황제가 되고, 순치 황제의
섭정왕 도르곤이 모든 걸 다 처리합니다. 근데 순창제가 어릴 때에 도르곤이 굉장히 잔인한 그 형벌을 보여줘. 그래서 순창제가 나중에 또 거기에 타격을 받아가지고 황제에게 실탁해서 나가버립니다. 나고 난 뒤에 이제 이 순창제 때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하고 북경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그다음에 순창제가 황제 직위를 버리니까 오래 살름 그 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름 똑똑하면서 오래 살림을 딱 뽑아. 이 누가 하면 강희 황제입니다. 강희 황제가 그 60년 이상을 황제 직위에 있게 돼요. 강희 황제 다음에 그다음에 옹정제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걸륭제 60년. 이렇게 해서 거의 150년간을요. 완전히 그 태평성들을 이뤄냅니다. 특히 강희 황제가 가장 중요한 황제였죠. 그다음에 이제 옹정, 걸륭 이렇게 이어가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건주 여진이니까 우리도 옛날부터 여진족 그러면 떼놈 그래서 굉장히 멸시했어요. 오랑캐, 떼놈 굉장히 멸시했는데 이놈들이 그 한족을 지배하게 됐잖아요. 그죠? 한족을 지배하니까 한족도 그 여진족을 떼놈이라 그러고 아주 오랑캐라 그러고 멸시해요. 멸시하는데 이 멸시하는 이 청나라 사람 여진족들이 중국을 지배하는데 이거 멸시하는 걸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원나라가 중국을 지배하면서 금방 망해버렸거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한족을 원나라화 시키지 못했어요. 청나라는 그걸 알아요. 알아가지고 이 한족을 만주족화 해야 되겠다. 여진족화 해야 되겠다. 해서 강제로 강의제 때 해요. 변발. 머리 이상하게 만든 거 있잖아요. 머리 딱 밀어버리고 뒤에 꽁지 머리 이게 머리 앉는 거. 변발을 강제로 시켜요. 그 다음에 여진족이 입는 옷 있죠. 옷, 도포자 비슷한 옷을 전부 다 입혀. 지금은 그게 우리 누구야 도울 선생 입고 오는 옷 있잖아요. 그것이 원래 여진족 옷이요. 근데 중국의 정통 옷이 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한족들이 이제 중국을 비판하는 걸 못하게 해요. 한족들이 나중에 이제 그 문자의 옥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청나라 때 이게 뭔가 하면은 이 한족들이 자꾸만 떼놈 청나라 만주족 보고 자꾸 떼놈 오랑캐 그러면서 그 명나라의 역사서를 만들 때 이제 그 숭정제의 역사를 새로 만들어요. 만들 때 숭정제를 약간 올리고 그 청나라 황제를 낮춰버려요. 낮추니까 강희제가 그 훌륭하다는 강희제가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다 죽여버려요. 문제는 강희제가 그때 7살밖에 안 돼요. 7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강희제 문제가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제 그걸 문자의 옥이라 그래요. 사상 통제하는 겁니다. 청나라를 비판하는 것은 가차없이 통제해버려. 죽여버려. 사람들을. 그 건수가 180건이 이루어져요. 180건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걸륭제, 아까 얘기했죠, 그죠? 걸륭제가 6번째 황제거든요. 걸륭제까지가 중국의 청나라에 굉장히 그 왕성했던, 굉장히 나라가 발전했던 했던 걸륭제까지거든요. 근데 걸륭제 때 가장 많은 문자의 옥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걸 문자 옥이 한 180건 되는데 걸륭제 때가 130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자 옥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상 통제잖아요, 이게 그죠? 사상 통제이기 때문에 성리학 중에서 사상을 가장 중심 사상을 통제해버려요. 통제하니까 성리학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됩니다. 형성이 안 되고, 자, 형성이 안 되는 대신에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비판 없애버리니까 황제의 독재의 권력은 강화돼요. 그 다음에 그 대신 반청복명 세력, 청나라에 반항하고 명나라를 복귀시키자 는 그런 세력의 사상적 기반을 제거해버립니다. 근데 한족이 그 만주족한테 고분고분할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복종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반발해요. 그래서 걸륭제 말기 이후부터는 밀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백년교도의 난이나 태평천국의 난, 신의 혁명 등등의 반란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자,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 나중에 통제 못해요. 통제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사상을 통제하잖아요. 그죠? 사상을 통제하니까 자유로운 학문을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상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상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기득권층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기득권층을 통제할 수 없으면은 기득권층이 모든 이득을 다 가져가고 기득권층이 이득을 가져가면은 백성들은 살기가 어렵게 되니까 밀란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청나라 말기입니다. 그 대신 성리학, 그때가 성리학이었죠. 성리학 중에 그 유학이죠. 유학 중에 경세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해요. 못하면서 뭘 하는가 하면요. 뭘 하는가 하면은 이제 이걸 훈과학하고 고증학과 비교해야 되는데 훈과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나라 때 진다라 때, 진시황 때, 진시황 때 분서갱류가 있었잖아요. 그죠? 분서갱류가 있어가지고 유학서적이 다 불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나라 때가 되면은 훈고학이 등장해가지고 유교 경전을 다시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글자 비교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내요. 이게 훈과학입니다. 근데 청나라는 유학 중에서 중요한 거 하지 마라 라고 그런 거 하는 사람을 잡아다 죽여버리니까 이게 문자 옥이라 그랬죠. 그죠? 문자 옥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하니까 훈과학처럼 글자를 비교 분석해요. 유학에 글자를 비교 분석하고 그 다음에 조금 훈과학하고 다른 점은 유물유적하고도 비교 분석을 해요. 유물유적하고도 비교 분석하니까 요거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상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로지 문자 중심의 사상이 돼요. 그래서 뭐 사고전서라든가 강의자전이라든가 하는 뭐 옥편 같은 그런 책을 막 만들어내. 옥편 같은 거나 백과사전 같은 경우에 거기 무슨 사상이 있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청나라에서는 그런 사고전서 그다음에 강의자전 거대한 작업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실사구시라고 해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학문만 해요. 이게 실사구시죠, 그죠? 이게 조선조 말기 때 나오는 북학이라는 겁니다. 북학이라서 우리나라에 북학파 있었잖아요. 북학파는 뭔가 하면 청나라의 실사구시 학문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실사구시 학문 북학을 도입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실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실학이 그 시대의 사상을 대표하지 못해요. 사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시대를 이끌어가지도 못해요. 이끌어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고증학에 의한 것은 비록 강희나 옹정이나 걸륭제 때 그 시대에 발전하는 사상으로는 되었겠지만은 그 이후에 혼란 상태에서는요, 이 고증학 가지고는 혼란 상태를 통치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실학이 등장했지만은 그 실학 가지고는요, 조선조 말기의 혼란한 상태, 이걸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라 이런 거 아니에요. 나라도 마찬가지로 문자 통제, 사상 통제하는 바람에 고증학이 발전하고 고증학에 의해서 한때 청나라가 발전했지만은 그 이후는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사상 통제거든요. 이 사상 통제는 진시황 때 분서 갱류가 있었고 청나라 때 문자 옥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마오쩌둥 때 사상 통제가 있었어요. 비림 비공 공자를 비판해 유학을 비판합니다. 이 사상 통제요. 또 시진핑인데 이 시진핑은 시황제라 그러기도 하죠. 그죠? 진시황이 원래 시황제거든요. 시진핑도 시가 돼가지고 시황제라 그래요. 그리고 실제 하는 행동도 진시황을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진시황이 뭐라 했어요? 진시황도 분서갱류 사상 탄압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청나라도 사상 탄압하고 그 다음에 이 시진핑도요. 사상을 굉장히 탄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15년 이후에 3년간 거의 인터넷 사이트 폐쇄, 사상 유럽 폐쇄, 그 다음에 반정부 성향 농객 웨이보 계정 1000만 개 삭제, 반체제 폭력 컨텐츠단 인터넷 운영업체 대표 소환, 뭐 등등등등 불교 도교 사상 금지령 이런 사상 통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공산당 비판하면 감옥하잖아요. 종족 없애버리잖아. 이게 사상 통제거든요. 사상 통제 해가지고 잘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진핑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건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쨌든 지금까지 중국의 정치 사상사를 다 얘기를 했는데요. 정치 사상사 춘추전국 시대의 도가, 그 다음에 진시황 때 법가, 한나라 때 유가, 위진남북조 때 도가와 그 다음에 불교가 결합해서 중현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송나라 때가 되면 당나라 때 중현학이 나오고요. 송나라 때가 되면 도가와 불교와 유학이 결합해서 신유학이 나오고 신유학의 한파로 명나라 때는 양명학이 나오고 그다음에 청나라 때는 고증학이었는데요. 하여튼 송나라 이후는 주 사상은 성리학, 신유학이었어요. 신유학은 중국에 들어왔던 모든 사상이 결집된 거잖아요. 그죠? 결집되어 있는데 이 청나라 말기가 되면은 신유학으로서는 도저히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모든 사상이 결집된 신유학으로 나라 통치가 안 되니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막스 레닌주의 사상에 의해서 중국을 통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 사상이 도입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테마는 중국의 공산화된 중국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